병원 다녀오고 나서야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험이 끊긴 줄 몰랐다고요. 갑자기 고지서가 나오고 그제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일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실제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겁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가짜뉴스도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특히 자식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분이라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아무 준비 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수십만 원 보험료를 내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준은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되고 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 기준으로 보면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이야기로 자극적인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구는 무조건 탈락한다고 하고 누구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대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소문이나 카더라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추측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피부양자 판단 기준을 그대로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될 것 같다거나 안 될 것 같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하나씩 놓고 정부 기준으로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차분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중간까지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 상당수가 본인 기준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자식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집도 오래됐고 소득도 거의 없는데 왜 탈락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한 가지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본인이 어디서 걸리는지 스스로도 모르게 됩니다. 먼저 피부양자 제도가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장가입자 한 명 밑에 가족이 들어가는 구조가 비교적 느슨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을 같이 한다면 큰 문제 없이 피부양자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령 인구가 늘고 연금 수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야 하는 사람을 더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부양자 기준은 예전처럼 그냥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느냐, 그 소득이 정기적인지 일시적인지 신고된 소득인지까지 전부 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 금융기관, 연금공단 자료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는 겁니다. 이제 가장 핵심인 소득 기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장사도 안 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만이 아닙니다. 연금, 이자, 배당, 임대소득, 일시적인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어떻게 잡히느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연금은 평생 낸 돈 돌려받는 거니까 소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연금도 명확한 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연간으로 환산되면 생각보다 크게 잡힙니다. 예를 들어 매달 국민연금 45만 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54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연금, 기초연금,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붙으면 기준선에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일부는 제외되지만 전부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 나는 연금 조금 받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 소득입니다. 은행 이자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금이 많지 않아도 이자가 연간 기준으로 누적되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통장 여러 개에 나눠서 넣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도 전부 합산됩니다. 이자 소득은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이자 몇만 원 받은 게 전부인데 그걸로 탈락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탈락을 결정짓는 건 이자 하나만이 아닙니다. 연금, 이자, 기타 소득이 합쳐진 총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바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본인이 체감하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이 보는 연간 합산 금액입니다.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하나 월세 받는 정도는 소득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집이나 시골 집에서 나오는 소액 월세는 생활비 보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이 역시 명확한 소득입니다. 월세가 적어 보여도 연간으로 계산하면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기타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 원고료, 보험금 일부, 상금 같은 것들도 기타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본인이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는 기록이 남아있고 이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결과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경고부터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준을 넘으면 바로 자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사전에 전화가 오거나 미리 알려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황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포를 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무조건 탈락된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탈락되는 분들 대부분은 기준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쯤에 해당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질문을 풀기 위해 이 영상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산 기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재산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오래된 아파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세보증금과 예금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자동차는 어느 수준부터 문제가 되는지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탈락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겁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기준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다음 편에서 그 기준의 나머지 절반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탈락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소득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연금, 이자, 임대소득, 기타 소득처럼 본인은 소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항목들이 어떻게 합산되고 판단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처음 들어보신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기준들은 뉴스에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정작 당사자분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널은 이런 부분을 미리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곳입니다. 앞으로 기준이 더 바뀌어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연결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재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락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 기준에서 걸립니다. 본인은 소득도 거의 없고 연금도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살았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재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먼저 집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래된 아파트 한 채 있고 실거주 중인데 이게 무슨 재산이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실거주 주택도 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전부를 그대로 잡는 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합니다. 문제는 이 환산 방식이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실제 생활비도 빠듯한데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은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단 기준에서는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 많이 나오는 사례가 이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60대 이상 분들입니다. 소득은 거의 없고 연금만 조금 받는데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빠졌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알고 보면 집값이 오른 게 가장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끼지만 기준은 이미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금 이야기입니다. 자식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거나 본인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자식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본인이 피부양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바로 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은 그 돈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주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그 1억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재산에 다른 예금이나 소액 부동산이 더해지면 기준을 넘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전부 재산입니다. 오래 모아둔 노후자금, 자녀에게 줄 생각으로 묶어둔 돈,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여러 통장에 나눠서 보관해둔 경우 본인은 각각 얼마 안 된다고 느끼지만 합산하면 큰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된 차 한 대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역시 재산입니다.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최근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에는 문제없던 차량이 재산 기준에 영향을 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재산 기준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전부 합쳐져 하나의 재산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은 각각 따로 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단 기준에서는 합산된 숫자가 기준을 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남성 어 씨는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전부였고 별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오래된 아파트 한 채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 기준을 넘긴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 씨는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 B 씨는 자녀 집에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9천만 원 정도였고 예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은 자식과 함께 생활하니 당연히 피부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서 다른 소액, 재산과 합산돼 기준을 넘겼고 결국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B 씨는 전세라는 개념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시골 땅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지방에 오래된 부모님 명의 땅을 상속받아 그대로 두고 있던 70대 C씨는 그 땅이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팔 수도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됐고 다른 재산과 합산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C씨는 팔 수도 없는 땅 때문에 보험료를 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생활은 빠듯한데 기준상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기준은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탈락되면 무조건 끝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탈락 이후에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를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보험료 부담만 안게 됩니다. 먼저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 확인입니다. 왜 탈락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납부부터 하면 상황을 바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재산 중 일부가 실제 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라면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토지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에 대해 추가 소명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정리해 신고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벌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행정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기준을 알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준을 알고 나서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면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금, 이자, 임대소득 같은 소득 요소와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 요소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산돼 기준을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재검토됩니다. 본인이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껴도 기준은 이미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안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양자 탈락 이후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월 얼마까지 차이가 나는지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잘 모르겠는지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흐름에 맞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시점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제도는 복잡하지만 기준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대비의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